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에서 간간히 올라오는 질문인 수급자분의 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누구에게나 이사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사 때문에 스트레스이다 라고 말한 통계가 있을 정도이죠. 이렇게 자신의 생활 근거지로 옮기는 것도 스트레스인데요. 수급자분들은 그 이사 비용이 한 달 생활비와 맞먹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커요. 게다가 수급자 중에는 건강이 안 좋거나 혼자 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이사가 더 스트레스일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에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이사 비용까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 유튜브 댓글에서 수급자분들이 많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에요. 이사하면 수급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입신고를 하시면 수급자 정보가 이사간 곳으로 모두 넘어가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하면 되는데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해도 되고 정부 24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서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한 집의 매매나 임대차 상황에 대해서도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장애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복지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비슷해요. 집은 수급자분의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받을 수 있는 급여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또 전세나 월세이신 분들은 확정일자도 신청하셔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계약기간만큼은 내가 그 집에 살 수도 있고 임차 보증금도 받아갈 수 있거든요. 이건 전입한 날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해당 집에 근저당이 있었다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근저당은 꼭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걸 잘 확인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제 유튜브에서 자주 하신 질문 두 번째는요. 정부에서 이런 수급자분에 대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였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딱히 없어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걸 지원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다 소진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지자체에게 먼저 문의해보고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구 모두 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비를 지원해줘요. 매매나 전세, 월세 상관없이 2억 원 이하로 계약하시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밖에 서울, 부산, 안동, 군산, 삼척 등등 지원해주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자체마다 지원 여부가 다르고 지원해준다고 해도 대상 기준이 모두 다르거든요. 또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재단, 이사업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도 지원해주는 곳이 있으니까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관할 지자체나 복지기관에 이에 대한 부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지원되는 비용은 수급자분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받으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사를 하면서 이사비를 줄일 수 있는 팁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사를 많이 해봤고, 제가 복지관에서 대상자분들이 이사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이사비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됐어요. 이 이사비는 1년 내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약간 성수기 때는 좀 더 비싸고 비성수기 때는 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봄, 가을철, 월 말, 손 없는 날, 주말에 비싸더라고요. 이때를 피해서 이사하시면 이사비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사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사업체에 이 부분 알아보세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이사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때문이라도 더 이사를 잘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이죠. 이 밖에 또 이사할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를 정산해야 하는데요. 수도세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사 나가는 당일 수도 계량기를 말해주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해당 금액 정산하시면 되고요. 전기세도 한국전력 123번에 전화하셔서 이사 나가는 당일 전기 계량기 확인한 다음 정산하면 돼요. 가스비는 지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사 전에 철거를 신청한 다음 정산하면 되고요.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가 적힌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해 주기도 하는데요. 우편물 배송 지역은 여러 권역으로 나뉘어요. 수도권역이나 강원권역, 충북권역, 충남권역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에서 동일 권역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무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니까 해당 서비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3개월이 넘어서도 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3개월 연장에 4,000원을 내야 하고요. 다른 권역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면 3개월 단위로 7,000원을 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서비스는 정부24나 주민센터, 우체국에 신청하시면 이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은요. 수급자가 이사하면 수급비가 이전처럼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급자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하는데요. 소득과 지출 정도가 똑같아도 어떤 지역으로 이사했는지, 또 그 집의 금액은 얼마인지, 또 가구원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하는데요. 이사했을 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팁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같은 금액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 지금 사는 지역보다 작은 도시로 이사하면 수급 자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중소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하면 수급제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또 집 금액을 낮춰서 이사한 다음 남은 금액을 예금 등으로 갖고 있으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도 있어요. 또 결혼하는 자녀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거나 손자 손녀와 같이 살면 그분들의 소득과 재산까지 수급자 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수급제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서 이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반대로 하시면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수급자 되기가 더 쉬워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자료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수급자분의 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사 전 집 계약부터 이사한 다음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